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4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별별 이슈 시간인데요. 일단 크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DSR 규제 전에 대출받자 주택담보대출 400조 돌파, 한 달 새 4조 이상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서 이런 대출을 많이 받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3기 신도시가 과연 호재냐 아니면 악재냐 이를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진짜 떨어졌나요? 실수요자들은 집값 하락에 대한 체감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상황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올라도 걱정, 내려도 울상, 집값은 아이러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번쯤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부동산 거래 절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언제쯤 이 거래 절벽이 풀릴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에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임팩트 있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최소 20%는 하락해야 된다. 과연 그 근거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볼 텐데요. 강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머리도 안 깎으시고 옷도 똑같고 뭐 바뀐 게 없어요. 어떻게 시간이 멈춘 듯. 올고준 남자. 야, 변함없는. 시간이 멈춘 듯. 네, 우리가 녹화 방송이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자, 지난주에도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오시면 뻔했어요. 자, 우리 그 많은 다양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선택의 가지수를 줄이려고 하는 우리 강소연의 모습입니다. 네, 발표 났어요? 아직이요. 아직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에. 아, 그렇군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뭔데? 글쎄 모르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DSR 규제 전에 대출받자 주택담보대출이 400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달 새 4조 원이나 대출이 급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도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4분기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나갔고 또 잔금 대출도 많이 나가서 결국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일단 DSR이라는 게 대출 규제가 일대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도? 근데 지금 10월부터 그죠? 적용됐죠. 10월 말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금융권으로 다 확대 적용이 되면서 대출이 더 촘촘하게 잠기면서 결국 자기 자본 아니고서는 은행 자본 갖다가 뭐 집 사는데 대출 받아 쓰는 거는 더 힘들어졌다. 이게 아마 사람 안에서도 대출 가액으로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고 그다음에 사람마다도 아예 그럼 대출 안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도 생기니까 결국 부동산으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유동성을 확 틀어막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막히기 전에 일단 승인 받아 놓으면 네. 이제 되니까 그 물량들이 조금 막판에 좀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4조 원이나 늘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입주하는 아파트 늘어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9월달 거래했던 거 10월, 11월 잠금 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네. 이제 그런 왜냐면 거래 확 늘었었으니까요. 9월 초까지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중복해서 거래량 터졌던 거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출이 더 좀 촘촘하게 조여지기 전에 분양받았었던 또는 입주를 예정하고 있었던 또는 소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9월 달에 거래됐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담보대출로 연결을 하게 되면서 4조 원이 올라간 것이지 시장 자체가 막 다시 활성화가 돼서 네. 뭐 과열되는 대출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네. 이렇게 정리하면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해 보면 암울해해요. 다들 요새 연락 와요. 뭐해요? 노는데? 뭐 하고 놀아요?
놀까 해서 내년에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그 어제도 뜬금없이 부동산 사장님 이제 그저께 연락이 왔구나. 네. 그래서 힘들다고. 네. 그래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네. 그 얘기 한참 하다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그래. 다른 지역도 거기는 어때요? 그러면 전세나 나오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물건은 쌓이고 있고 그래요. 뭐 강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서울 주변의 부동산 사장님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한가한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들 몇 개 운영하는 거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10월, 11월 이렇게 2달 동안 뭐 계약이 없어요. 계약이 없어서 아마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전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좀 오래 갈 것 같지 않나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다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답답하긴 해요. 이때 뭐 적정하게 시장이 좀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확 움직이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항상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급등 급락 다 싫잖아요. 그러니까 완만한 그래야지 거래가 계속 활발히 일어나면서 그렇죠. 매매든 전세든 그렇죠. 거래가 많아야 거래량이 결국은 중개 수수료 에 합의되는데 매매가 오른 매도인들이나 좋지. 그렇죠. 사장님이 좋을 건 별로 없잖아요. 그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정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원하는 그 수준에 유사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결국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죠? 근데 중개업자 분들은 사실 급등하면 제일 안 좋아. 왜 안 좋냐면 급등하는 시절에 매매를 했어. 그럼 산 사람만 좋지. 왜냐하면 사고 나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중개업자는 머리 아프지. 왜 해약하자는 소리 나올 거고, 매도자는 왜 팔라고 그랬냐고 욕하고 수수료 안 준다고 싸울 거고. 그렇지. 이거 안 돼. 맞아.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항상 이제 맞아요. 중개업자가 투기의 원흉으로 지목이 되죠. 항상 보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급등을 희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급등 급락 안 좋아하세요. 가격의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게 좋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몰고 가니까 마치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무슨 큰 뭐 문제를 일으키는 양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거래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으면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하는군요. 얘기가 근데 담보대출 늘었다는데 중개업자 먹고 살 거 없다 이걸로 바뀌었어 주제가. 상관없어요. 맨날 얘네들 둘이 앉아가지고 저 얘기만 한다고 하고 화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이슈잖아 그냥. 채널 돌아가 지금. 그래요? 네. 자 채널 돌리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3기 신도시 연내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12월 달에서의 제일 포인트는 이건데. 네. 12월 초에 발표한다 그러지 않았나? 뭐 연내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연내요. 네. 그러니까 12월 이제 연내 12월 안에 발표하겠구나. 3기 신도시란 명칭도 정확하게 오피셜하게 3기 아니라고 국토부에서 그랬는데 언론에서 3기 하니까 그냥 다 3기 신도시가 돼 버렸네요. 그렇죠. 네. 규모는 신도시 규모는 아니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무서운 게, 또 3기 신도시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되게 되면 또 수많은 뭐 이렇게 투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장을 교란할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실제로 지금 보니까 공공주택지구들 언급됐었던 택지지구도 언급됐었던 데들 보면 장난 아니던데요. 난 어떻게? 근래에 제가 이제 토지 공부 좀 하려고 강의 좀 듣고 왔거든요. 근데 가니까 토지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다 뭐냐면 기획부동산 당하는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획부동산에 사기 안 당하냐.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획부동산 얘기를 토지 선생님들이 할까, 어떤 토지 투자를 하라는 걸 가르쳐야지 봤더니 맨날 질문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무슨 땅 사도 될까요? 라는 얘기를 토지 선생님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다 기획부동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기획부동산들이 활개를 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밸류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래한 사례들 가지고 지도에 뿌려주는 기능성 지도 사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 대표님이 나와가지고 강의하는데 그 사례 어떻게 자기네들도 이 안에서 질의가 와가지고 봤더니 이 안에 이 지도 안에서 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근데 이게 문제더라. 완전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사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아마 요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맹지산 이런 거 사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또 이거 팔아먹는 분들 지금 작업하고 계시고 또 뭔가 그러니까 보통 소액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 10배 오른다 막 이러면서 그 작업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이슈가 있고 가장 좀 문제가 됐었던 지역들 두 군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김포 고촌지구, 그다음에 고양 원흥지구 이 두 군데가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포 고촌지구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만한 토지가 충분히 있는 데다가 대기업 입주로 주요 업무지구로 거듭난 서울 마곡지구하고 가깝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김포도시 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더욱 향상돼서 신도시로 손색이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고양 원흥지구는 또 한 발 더 나가서 개발 도면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해당 지역이 수도권 3지 신도시로 확정됐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소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기획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가세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참 부담스럽겠어요. 뭐 일단 발표는 해야 되고 하겠지. 그죠? 발표는 해야 되고 한다고 했으면 하겠지. 그렇다고 신도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발표하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1기 2기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1기 신도시는 뭐 180만 원, 200만 원 한다고 했다가 초과 공급하는 바람에 집값 폭락했고. 네. 그러면 목적 한 발을 달성한 거 아닌가? 아니죠. 부동산 가격을 잡았어.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는데. 그건 아니다. 아니야. 아유, 이 5기 신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IMF가 왔다는 건 너무 이건 아니야. 아니야. IMF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가 위기 폭락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경제 불황으로 들어가죠. 1기 신도시 때 추가 공급으로 인해서 사실 집값 부동산 가격이 여기만 떨어진 게 아니고 다 떨어져요. 1기 신도시 일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짓는 건데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거야? 그게 목적한 바가 되는 거지 뭔 소리야? 2기 신도시는 마찬가지잖아. 2기 신도시는 폭등이 아니라 1기 신도시는 가깝고 2기 신도시는 멀잖아요. 근데 2기 신도시로 가기 위한 교통 인프라가 안 만들어지니까 서울의 집값이 문제인데 네. 서울의 부족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짓는 건데 집은 져놓고 교통 짝대기를 안 거놨더니 결국 2기 신도시가 이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 여전히 불안 요소를 갖고 있었고 2기 신도시는 그냥 집만 져놓고 거기도 영 어중뛴 주거 지역들이 돼버렸고 그게 지금 아직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작과란 얘기가 광역철도교통망 GTX 같은 거 나서 경정철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교통 점프할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들어서 2기 신도시가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해라.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3기 신도시 얘기는 이제 1기 신도시하고 서울 사이 더 가까운 이 일종의 보금자리 위치잖아요. 더 가까운 데다 넣으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3기 신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3기 신도시가 아니라 이제 그 지역의 택지지구를 새로 좀 규모 있게 조성을 해서 서울 안에서 충족할 수 있는 주거 수요를 분산하겠다, 주택 공급을 하겠다, 장기적으로 2023년 이후에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갑자기 할 말이 없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말 다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집값이 폭락해서 잘 됐다니까 뭐 할 말이 없지 뭐. 내가 뭐라 그래. 폭락이 아니야. 조정이었죠. 그냥 장기적으로 90년 된 집값이 그렇게 미친 듯이 폭등하는 역할은 안 했죠. 집을 많이 져놓고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리 얼렁얼렁 짓기도 했고 그래서 공급이 빨리 됐으니까. 자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듣기 싫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근데 3기 신도시가 진짜 이번에 어디 할지 어떻게 될지 이게 들어가면 이게 3기 신도시 보면 대체적으로 좀 다 반대거든요.
우리 이 지역을 지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원주민들 반대가 엄청 계속 기사로 올라와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실제로 이 토지 보상에서 가는 것과 언제 될까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 의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봐요. 일산 가는 중간에 고향 그 안에 지금 원흥지구, 그러니까 기존의 원흥지구가 요만한데 더 커져가지고 엄청 커지면 자유로 타고 사람들 다 다니는데 자유로 통일이 요만한데 이제 그 길을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구일산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차 타고 다니는데 뭐 미치겠는데 그 앞에다가 훨씬 우리 일산보다 가까운 데다가 그렇죠. 새 집들이 이렇게 많이 져놓으면 우린 뭐냐? 우리는 왜냐하면 일산이나 일기 신도시들도 지금 대부분 이제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숙성된 택지이기 때문에 택지의 가격이 높잖아요. 그걸 헐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린벨트는 싸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조성 원가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지. 거기에 새 집을 그렇게 짓고 나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대로 살아야 되는 반대가 생기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원흥지구라든가 그 주변에 이제 주택지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원래 원흥지구가 작았는데 3기 신도시가 되면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니냐. 원래 우리 예를 들어 만세대 있었으면 만세대 갖고는 우리 동네 철도 놔주세요, 기차 놔주세요, 뭐 할 수가 없지. 우리 도로 좀 넓혀주세요 해도 목소리가 아예 타당성이 안 나와있는데 그게 몇만 세대가 돼버리 4만 5만이 돼버리면 이제 할만하죠? 그러면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4만 5만이 되면 그 배후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 다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계획해서 이제 도시 계획을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주민들은 야, 원래 우리 좀 약간 뜨문뜨문한 동네였는데 아파트 단지로 다 조성이 된다 하면서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 3기 신도시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어떤 이해관계인들이 많아가지고 어쨌거나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고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기면서 이제 아마 진통은 해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주택이 부족하다는데 무슨 소리가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이제 그게 좀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그다음에 또 대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가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교통망 확충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 결국은 LH에서 대지를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는데 그 분양한 수익금을 가지고 교통망 확충하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교통망 확충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LH는 토지에 대해서 고가로 분양할 팔 수밖에 없고요. 택지를 비싸게 건설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 이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 이런 곳에다가 추가로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망 확충에 대한 비용이 없으니까 분양가를 잡고 갈 수 있지만 교통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되는 곳은 그만큼 또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관심 갖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김포 오촌지구가 가장 뜨거운 핫 이슈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곧 다루게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하는 꿈을 포기했다라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3기 신도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언제 받아요? 뭐 애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아직 지금 뭐 지정하고 보상하고 아니고 멀었어. 멀었지. 근데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1년 만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장님처럼 이렇게 현금 유동성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 수 있겠지. 오해하실라. 저 같은 서민들은 한 10년씩 준비해야 되거든, 내 집 마련하려면. 오해하실라.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검단도 지금 이제 이번에 검단 첫 분양했잖아요. 네네. 검단도 지금 2기 신도시인데 이제 이번에 분양하는데 분양했는데 이제 앞으로 검단 계속 나올 거죠. 뭐 기존 했던 데들 중에서 적당히 눈높이 맞춰서 공공주택 지구들 중에서도 청약한다고 하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네. 검단,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근데 별로 평가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뭐가요? 그러니까 검단 청약에 대해서 블로그에다 저도 검단 어떻게 보세요라고 했더니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 실수요 아니면 네. 들어가서 초기에 이제 물량들 계속 털릴 텐데 계속 나올 텐데 네네. 이제 결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어. 경험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입주할 때 전세가 허덕허덕 난리 네. 난다. 그래서 네. 자기 자본 비율이 분양가보다 예상되는 전세가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본 비율 되게 높아야 된다. 투자로서 먹을 거 없다. 입주할 때 가서 돈 많이 박아야 되니까 힘들 거다. 그리고 그렇게 썩 메리트 있는 분양가는 아니다. 등등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네. 검단 어차피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 하셔서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교통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처음에 검단 신도시가 지정이 될 때, 근데 그 당시에는 검단이 서울하고 근접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밀려요 사실. 그래서 어디에? 응? 어디에? 청라하고 송도에 밀려요. 아니 그 송도에는 밀리고. 아니 그 당시에는 다들 뭐라 그랬냐면 검단이 낫다. 서울하고 근접성. 그 당시에 송도나 청라는 똑같은 상황이었거든. 옛날인 것 같은데. 그럼 굉장히 옛날. 그 굉장히 옛날에 검단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 굉장히 옛날에.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일단은 검단을 다녀 보셨던 분들은 얘기들 하세요. 서울 다니기 좋다. 철도 타고 그냥 쭉 가면 네 바로 연결이 되니까 생활하기는 좋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기능은 그냥 배드타운이지. 검단은. 그 얘기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에이, 그건 다 알지. 근데 그래요? 이제 그나마 철도가 있고 갈아타고 하면 여의도 쪽 9호선 라인 이어지면서 공철 이쪽으로 이어지면서 다닐만 하니까. 그렇죠. 사실 검단이랑 항상 저는 김포 한강 신도시 쪽이랑 비교가 됐는데 네. 중간에 이제 딱 고촌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네. 검단이나 한강 신도시도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 근데 모르죠. 이제 그 연결이 되면서 멀었다며 사업 타당성이 높아지면서 GTX라든가 아니면 광역철도가 이어질 수 있을 어떤 없어. 그럴 가능성 없어. 없고 없어? 없고 예. 이미 있는데 뭘 그 하긴요. 예. 네. 일단은 고촌지구에 대한 것이 뭐 그렇군요.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자꾸 물어보거든. 누가? 요새 그 젊은 분들이 제 주변의 분들이 뭐라고요?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돈은 없는데 무슨 뭐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럼 제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청약 통장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숨줄로 생각하고 붙들고 있어라. 곧 기회가 온다. 검단 이런 데는 지금 이제 기존에 분양한 단지 같은 경우는 1년 뒤 전매가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전매하려고 피 받고 팔 수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고 인기 단지 또 시범 단지는 원래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나올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위치도 빠지는 애들 나올 거고 전매도 안 되고 하면 진짜 실수요자들 시장인데 네. 좀 미분양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럼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전매가 되는 앞선 메이저 단지들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 선착순이나 미분양 나오는 단지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사실 그건 저는 계약금만 있으면 가서 중도금 대출 뭐 저거 없으면 그렇죠.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비규제 지역이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떨까 계속 고민이 되는 것이 나죠. 뚜렷한 답은 없어. 잘 모르겠어. 근데 예를 들자면 뭐 양주 옥정이나 이기 신도시들 중에 나올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을 나는 잘 모르겠고 사람들 분위기를 좀 보고 있어요. 저도. 네. 지금 강 소장님 얘기하셨던 게 그런 거예요. 그 분양권 투자를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미분양 싹쓸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수요 입장에서도 여기가 들어갈 만 왜냐하면 지금 가점이나 이런 거 안 되면 못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쓸만한 통장일까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요새 얘기하고 싶은 게 미분양이 나올 정도면 관심 있는 지역들도 가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그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가점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1순위 이상의 가점을 몇 점 정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이참에 네, 애 낳으면 됩니다. 네. 네.